어머님, 형님께 전화 한번 해볼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만둬라. 10년째 같은 일인데 뭘 기대하겠냐? 추석 음식 다 차려놨는데 형님은 끝내 오지 않네요. 이웃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 72세 김옥순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추석 상차림. 하지만 의사와 결혼한 큰며느리 지연은 10년째 명절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 수연만이 매년 빠짐없이 내려와 시어머니를 도우며 온갖 고생을 감당하고 있죠. 재벌집 딸이라 자랑하며 시댁을 무시해온 지연,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항상 뒷전이었던 수연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돈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진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김옥순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충청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김옥순의 대저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72세의 김옥순은 마루에 앉아 둘째 며느리 수연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추석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치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는 손길이 분주했지만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정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수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도 결국 큰 며느리 지연은 오지 않을 테지. 김옥순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큰 며느리 지연이 처음 시댁에 왔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연은 재벌가의 딸답게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와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만 형식적으로 추석에 들렀을 뿐, 그 이후로는 10년째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큰아들 민호는 지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김옥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며느리니까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을 것이고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시골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옥순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씨댁 큰며느리는 재벌집 딸이라더니 참 어른 공경을 모르네 의사 아들 두고도 저렇게 홀대받으니 참 안 됐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김옥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명절이면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북적북적한데 김옥순의 집만 항상 조용했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웃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김옥순의 집은 너무 조용해서 더욱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동네 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큰 며느리는 정말 이상해. 재벌집 딸이라고 자랑하더니 명절에 한 번도 안 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옥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수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시부모에 대한 정성만큼은 남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몸이 아무리 아파도 명절이면 빠짐없이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추석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김옥수는 그런 수연을 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연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는 모습에 김옥수는 종종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김옥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송편 모양 이렇게 해도 될까요? 수연이 김옥순에게 송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 송편은 조그맣고 앙증맞게 빚어져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수연의 손에 들린 송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 예쁘게 만들었구나. 고생이 많다. 고생이 무슨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수연의 대답에 김옥순의 마음이 더욱 짠해졌습니다. 김옥순은 수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정성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어젯밤 늦게까지 수연을 도와 음식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호는 형 민호와 달리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의사인 형과 달리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부모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김옥수는 그런 준호와 수연 부부를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돈이나 지위로 판단할 수 없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생신이나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꼭 준비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반면 민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일들을 자주 깜빡했습니다. 김옥수는 이런 차이를 느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색 나물과 과일, 전류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상을 바라보는 김옥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큰아들 가족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웃들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김옥수는 더욱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다니. 수연이 다시 김옥순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께 전화 한번 해볼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둬라. 10년째 같은 일인데 뭘 기대하겠냐? 수연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추석 음식 다 차려놨는데 끝내 오지를 않는구나. 오전 10시가 되자 김옥순의 집에는 하나둘씩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인사를 드리러 온 동네 부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옥순 언니,
추석 잘 보내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옥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수연이가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요. 옆집 박 부인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추석 잘 보내세요. 수연의 인사에 부인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관심사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다른 부인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김옥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체면상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습니다. 아, 지연이는 서울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내려왔어요. 김옥순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지연이 10년째 명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재벌집 딸이라더니 참 이상하네요. 의사시댁도 우습게 보나 봐요.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김옥순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이모님들, 송편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부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지연의 부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참 착하네.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겠어. 큰 며느리는 10년째 안 오니까 둘째 며느리만 고생이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김옥수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준호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전화 안 왔어요? 준호의 물음에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매년 같은 거 뭘 기대하겠냐? 준호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동네 부인들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참, 큰아들이 의사라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홀대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자 김옥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김옥순이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상 위에는 이미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류, 나물, 갈비찜, 송편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추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사람들이 모자랐습니다. 김옥수는 그 상을 바라보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오후 2시쯤 되자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옥수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제사 지내자. 더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준호와 수연이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김옥순의 집은 겨우 3명이 전부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김옥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시부모님께 무슨 면목으로 이런 초라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김옥수는 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3명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 먹겠네. 김옥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웃분들께도 나눠드리면 되잖아요.
수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옥순과 준호, 수연 모두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형님이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옥순이 누나, 추석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장의 등장에 모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안 왔나요? 김옥수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바빠서 못 왔어요. 이장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부모님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시는데. 이장의 말에 김옥수는 더욱 기가 죽었습니다. 저녁이 되어가자 김옥수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민호와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뒷정리를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는 분명히 오실 거예요. 하지만 김옥수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10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형이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김옥순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전화를? 미안하다.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 지연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또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옥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전화 주셨는데 형수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김옥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째 듣는 소리구나. 수연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변명조차 진부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옥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때 김옥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완전히 다른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소식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김옥수는 마당에서 코스모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감나무 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울로 돌아갔고 준호도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옥수는 혼자 남은 시간 동안 이번 추석의 아쉬움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옥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준호예요. 둘째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흥분된 톤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큰일 났어요. 형님, 장인어른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옥수는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뉴스에도 나왔다고 해요. 지연이 친정 회사 말이에요. 완전히 망했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옥수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자랑스러워했던 재벌집 배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냐? 확실한 거냐? 김옥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인터넷 뉴스에도 떴어요. 지연이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네요. 준호의 말에 김옥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옥수는 동네 부인들로부터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옥순이 들었어? 내 큰며느리 친정 완전히 망했다더라. 박 부인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고. 아이고, 그럼 지연이는 어쩌려고? 다른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옥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벌집 딸이라고 코가 하늘 찔렀는데 이제 어쩌려나? 시댁도 우습게 봤으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있나? 부인들의 말에 김옥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대형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자랑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외제차도 모든 것이 법원에 압류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에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준호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가족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네요. 뭐, 집에서 쫓겨났다고? 네, 모든 게 압류되어서 지금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김옥수는 그 말을 듣고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김옥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옥수는 고개를 들어 누가 왔나 싶어 바라봤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김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와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는 초라한 옷차림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지연은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 자신 있게 걸었던 걸음걸이도 어딘가 주춤거렸습니다. 김옥수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김옥순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김옥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지연의 친정이 망한 직후의 말입니다. 김옥순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왔는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김옥순 앞으로 다가와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지연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도도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1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살더니 친정이 망하니까 이제 시댁 생각이 나나? 김옥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엔 우리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왜 온 거냐? 김옥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냐?
친정이 망해서 이제야 시댁이 보이냐? 김옥순의 질문에 지연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더욱 절망적으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집도 빼앗겼고 친정도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김옥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0년간 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과연 김옥순이 이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돌려보낼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옥순의 차가운 질문에 지연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지연의 모습은 과거에 도도했던 재벌집 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못 온 건 제 잘못만이 아니었어요. 김옥수는 팔짱을 끼고 지연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지연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친정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지연의 고백에 김옥순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왜 시골에 가서 고생해야 하느냐, 명절은 친정에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재벌가 딸이 시골 냄새나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변명을 듣고 김옥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김옥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 너는 친정 말만 듣고 시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냐? 10년 동안 한 번도 반항해보지 않았느냐? 김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내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마침 수연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로부터 형님이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마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지연과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와서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김옥순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수연을 보자 더욱 창피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연을 내려다봤지만 이제는 수연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형님, 수연이 지연을 부르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완전히 부어 있었고 과거의 고급스러운 화장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수연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몇 번이나 전화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명절 때 같이 어머님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수연의 질문에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지연은 수연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어요. 시골 냄새 맡기 싫다고, 그런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수연의 말을 듣고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내가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옥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 너는 시댁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냐? 시골 냄새가 싫다고? 우리가 그렇게 더러웠냐? 김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수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어머님 모시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형님이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다면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내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와 재수 씨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자라서. 지연이 변명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우리 어머니와 재수 씨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민호도 자신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옥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나서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야. 김옥순이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 한 번 안 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무시했던 거구나. 김옥순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욱 절망적으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상처와 모욕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도 이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형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도 형과 형수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과연 김옥순이 이들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돌려보낼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갈등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마당의 긴장감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0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연과 준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지연이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압류당했고 친정도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정말로 절벽 끝에 몰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김옥순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더니 이제 망하니까
우리한테 매달린다는 거냐? 참 뻔뻔하구나. 김옥순의 말에 지연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수연은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용서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10년 동안 가족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냐? 수연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함께 사과드립니다. 민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동생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막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민호에게도 실망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명절 한 번 제대로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김옥순의 말에 민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갑자기 더욱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라도 달라질게요. 지연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형과 형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그동안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준호의 물음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김옥수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김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비면 아무 소용없구나.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옥순의 마음속에 중요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김옥순은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수연과 준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효성과 지연과 민호가 보여준 냉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김옥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일궈온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좋아하는 사람과 평상시에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누가 진짜 가족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김옥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지금 구속되셨고 모든 재산도 다 날렸어요. 지연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하며 살았던 대가를 치러야지. 수연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도와보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하룻밤 정도는. 수연은 아무리 미워도 가족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수연아. 이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지. 김옥순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만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김옥수는 이제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결국 그날 밤 동네 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관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호가 안타까워하며 형님께 여관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김옥수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옥수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옥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왔구나.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누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김옥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여관에서 돌아온 지연에게 지연아. 김옥순이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김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완전히 부어 있었고 과거의 고급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가족이 뭔지, 효도가 뭔지 말이야. 김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바란 적도 없고 큰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그냥 명절 때 얼굴 한번 보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냐? 김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바라왔던 것이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몰랐다고? 김옥순이 반문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다는 거냐? 그동안 수연이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몰랐다는 거냐? 김옥순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수연은 아무리 미워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야 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말이야. 김옥순은 지연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재산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지? 친정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김옥순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봐라.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 그런데 진짜 가족은 여전히 여기 있어. 김옥수는 수연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지도 않고 대단한 지위에 있지도 않아. 하지만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야. 수연과 준호는 김옥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한 일들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고백에 지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남편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야. 김옥순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 문제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호도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바뀔게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 역할을 다 하겠어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오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 인사드리겠어요. 하지만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데. 준호가 형과 형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그동안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준호의 물음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김옥수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김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비면 아무 소용없구나.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김옥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요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궈온 땅과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들에게 물려줘야지. 김옥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구속되시고 모든 재산도 압류당했어요. 하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하며 살았던 대가를 치러야지. 수연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도와보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하지만 김옥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수연아. 이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지. 만약 내가 받아준다면 나중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민호와 지연은 결국 그날 밤 동네 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관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호가 안타까워하며 형님께 여관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일단 오늘 밤은 여관에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김옥수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옥수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옥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왔구나.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누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김옥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 변화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옥수는 그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거닐며 감나무를 바라보거나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김옥순의 심경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호와 지연은 동네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여관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가 가끔 형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과거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싸구려 옷을 입고 과거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 김옥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변호사 선생님을 불러달라. 수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김옥순의 말에 수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말이야. 김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하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내가 죽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김옥순은 수연에게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김옥순은 준호와 수연을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민호와 지연도 불러라. 김옥순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르시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도 들어야 할 말이 있어. 김옥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얼마 후 민호와 지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지연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싸구려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의사로서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앉아라. 김옥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옥순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작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순 씨께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민호와 지연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첫째, 큰아들 민호에게는 전체 재산의 10%를 상속한다. 변화가 낭독되자 민호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라는 것은 거의 최소한의 상속분이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머지 90%의 재산은 둘째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연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에 준호와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큰아들인데 어떻게 10%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지만 김옥순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김옥순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 노릇 안 하고 시댁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재산을 받겠다는 거냐? 김옥순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모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의사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김옥순이 반문했습니다. 의사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그동안 재산 욕심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요. 이대로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김옥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우리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눈물로 덮을 수 없다. 김옥순의 말에는 10년간 쌓인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호는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형님께 더 많이. 하지만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이건 내가 신중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너희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상속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호와 수연은 지난 10년간 효성을 다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돌보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연과 준호는 감동받았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요. 하지만 김옥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이제 와서 눈물로 덮을 수 없어.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고 민호는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가족 갈등 상황을 여러 번 봐왔지만 이번만큼 극명하게 갈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친정도 망했고 집도 없고 의사 월급만으로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김옥수는 지연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월급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김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진심을 몰랐던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봐. 김옥순의 말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의 힘에만 의존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아들로서 잘못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저희는 정말... 차별? 김옥순이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가 차별을 했는지 생각해봐.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효도하고 누구는 무시했잖아. 김옥순의 말에 민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바뀔게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처럼 살겠어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오고 어머님 모시는 일도 다 하겠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 김옥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너는 지금 진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김옥순의 말에 지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이 김옥순 앞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형님도 어머님 아들인데. 하지만 김옥순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지난 10년 동안 진짜 며느리 역할을 했어. 이 모든 게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김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형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김옥순은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신중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김옥순의 말에는 인생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식으로 작성되고 김옥순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민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재벌집 딸에서 하루아침에 평범한 의사 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어졌고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직접 장보기를 해야 했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부가 모든 걸 해줬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의사 수입만으로는 예전처럼 사치스럽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연은 김옥순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존경받는 집안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시 수연이가 진짜 며느리였네, 효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런 변화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상속받은 땅과 재산을 잘 관리하며 김옥순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김옥순도 수연과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수연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준호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옥순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추석 음식 다 차려놨는데 끝내 오지 않던 며느리. 결국 그 말이 이 집안의 운명을 가른 셈이구나. 김옥순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지연은 이제 가끔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옥순은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이것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동생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김옥순은 수연과 준호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김옥순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옥순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역시 옥순이가 현명에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 주는 게 맞지,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옥순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도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옥순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들의 갈등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과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김옥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추석 음식 다 차려놨는데 끝내 오지 않던 며느리라는 한마디가 정말로 한 가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고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진정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부모님께, 가족들께 안부 인사 한 통화 드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옥순 어머니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